오늘은 실제 낙찰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천 근린생활시설 물건입니다. 낙찰가는 19억 1천만 원 정도였고, 근데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산 게 아닙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임차인의 구조에 공유자 분쟁으로 나온 특수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생 물건 경매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 건지 실정 감각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물건은 어떤 특징이 있는 물건이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경매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이유는 보통 대출 이자를 못 갚거나 채무 불이행이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로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3명이었습니다. 전부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공유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물건이었죠.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는 이 건물에서 내 지분을 따로 떼어내고 싶다라는 소송입니다. 건물은 아파트처럼 층별로 쪼갤 수 없다 보니까 법원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경매로 팔아서 너희들 지분만큼 돈으로 나눠라. 그렇게 이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월세가 1,500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수익이 안 나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버티는 구조였는데 가족 간 분쟁 때문에 경매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물건은 정말 가끔 나옵니다. 건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법적 분쟁으로 나오는 케이스, 수익이 맞는다면 이런 물건이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본 건 임차인이었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3명이나 있었었고 그중 2명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하는 구조였고 한 명은 경매 배당을 받는 배당형 임차인이었습니다. 남들이 이 물건을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임차인 구조가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당해세 존재 여부와 금액입니다. 당해세가 뭐냐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그 물건 자체에 묶인 세금입니다. 이게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 보증금보다 먼저 나가게 되는 순서가 됩니다. 당해세가 얼마인지 모르고 들어가면 미배당금 계산이 틀어지고 수익률 전체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물건 분석에서 당해세 확인이 1순위였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억 낙찰이면 잘 받은 건가요? 비싸게 받은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받은 물건입니다. 현재 이 물건의 임대 수익률이 약 7.6%입니다. 인천 상업용 건물 평균 수익률이 4에서 6% 수준인데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매 기준으로 수익률 7% 이상이 나오는 물건은 정말 희소합니다. 웬만한 물건은 낙찰가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5에서 6%로 눌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3층이 공실입니다. 현재 7.6%는 공실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3층 임대가 채워지면 수익률이 8%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 받았는데 올라갈 여지까지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임차인 인수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피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이 물건처럼 인수 보증금을 다 계산해 넣고도 수익률이 7%를 넘기면 그 복잡한 임차인 구조가 오히려 경쟁자를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빠진 자리에서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좋은 가격에 가져간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실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숫자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 19억 1천만 원에 취득세와 법무비를 합쳐서 약 9,49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총 원가가 약 20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출을 15억 정도 받을 수 있었고 낙찰가 대비 약 78% 수준입니다. 근생 건물이고 수익이 나오는 물건이라 대출이 이 정도까지 가능했습니다. 실투자금, 즉 에쿼티는 약 5억 원이었고 20억짜리 건물을 5억으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레버리지를 깔끔하게 구성한 케이스입니다. 레버리지가 왜 중요하냐면 내 돈 5억으로 월세 수익과 건물 가치 상승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5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 3%대 이자가 나오는데 이 구조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에쿼티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는 현금 흐름이 있고 건물 자체의 자산 가치도 내 것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료 세팅은 어떻게 했고 얼마나 걸렸나요? 실제 남는 현금 흐름도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건에서 핵심은 속도였었습니다. 잔금 납부 15일 만에 재계약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존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과 빠르게 재계약을 잡은 겁니다. 왜 빠르게 움직였냐? 끌면 끌수록 공실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대신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재계약으로 전환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안정감이 생기고 낙찰자 입장에서도 수익 구조가 빠르게 바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낙찰받고 나서 임차인 관리를 질질 끌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그 공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맞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월 약 875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실투자금 5억 기준으로 에쿼티 수익률만 약 21%입니다. 3층 공실이 채워지면 이 숫자는 더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근생 10억대 물건 노려보고 싶은데 뭘 보고 들어가야 실패 안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건 사례에서 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1순위는 임차인 현황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누구인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얼마인 건지, 명도가 어려운 임차인이 있는지, 보수적으로 계산한 월세는 얼마인지 이걸 먼저 꼭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 현황이 복잡하다고 무조건 피하시면 안 되고 오늘 사례처럼 복잡한 임차인 구조가 경쟁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그게 오히려 좋은 가격에 진입하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걸 분석하지 못하는 게 사실 실제 문제입니다. 당해세 확인은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하고 당해세가 배당에서 먼저 나가면 임차인 보증금이 미배당금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낙찰자 인수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수익률 계산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상권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권인지 공실 리스크가 있는지 임대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근생 건물은 결국 상가 임차인이 수익의 핵심입니다. 입지 좋고 상권이 살아있으면 공실이 생겨도 빠르게 채울 수 있고 임대리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보면 근생 10억대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확 낮아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차인과 상권 이 두 가지가 답입니다. 오늘은 실제 낙찰 사례를 통해서 공유자 분쟁 물건이 어떻게 기회가 됐었고 복잡한 임차인 구조에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봤습니다. 좋은 물건은 깔끔한 물건이 아닙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빠진 자리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들어간 사람이 가져가는 게 경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